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다수가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디스플레이 아키 배쳤습니다. 다시 만날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배철수의 음악 캠프 배철수 씨가 MBC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남긴 클로징입니다. 무려 만 33일째 이어져 온 음악방송을 멈추게 한 건 누구인가? 그 당사자 중 한 사람인 김장겸 사장이 어제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영언론 수정으로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많았다. 이거 본인이 무너지면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고 했다는 분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철수 씨의 빠른 복귀를 응원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 웃음이 터진 게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이제 오늘 문자창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니까 안민석 의원님 오늘 방송 너무 좋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안민석 의원님이신가요? 네. 보좌관실에서 아마 방송하기 전에 미리 보낸 게 아닌가. 이따가 해명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했나요, 우리가? 네, 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새벽 경찰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시위 중인 성주 주민 등 400여 명을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등 20여 명이 다쳤는데요. 곧 잔여 발사대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드 한 대 포대가 마련됩니다. 주민 반대는 당연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생존권의 문제고, 네. 본인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배치되면 그 땅에서 이제 그분들 자녀들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한 것이고 지금 국방부가 사드 이제 4기 추가 배치는 임시 배치라고 강조를 하긴 했어요. 네, 어제도 다시 그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는 10에서 15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뒤 결정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그 스탠스는 강한 제재를 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드도 그 일환으로 지금 동원되는 와중인 건데 애초에 사드가 반입이 안 돼 있었다면 이 사드를 레버리지로 삼기 좋았겠죠. 예, 사드를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하기 좋았을 텐데 이게 대선 직전에 몰래 반입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미.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되짚을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몰래 반입한 사람들. 몰래 반입해놓고도 사실은 정권 출범하고 나서 반입 과정의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안보를 책임졌던 사람들인데 그 라인에 있던 몇몇이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돕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적 레버리지 수단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그걸 없애버려서 이런 국면에서 커다란 국가적 딜레마죠. 예, 그런 걸 안겨버린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국면에서 옵션이. 예. 지금 할 수 있는 건 옵션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중국에는 이제 임시 배치라고 말하면서 버퍼를 만들고 국내에도 그렇고 미국에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추가 배치한다고 임시라는 토를 달고 그러면서 환경 영향 평가로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국면이 됐습니다. 현재. 사드 중국은 반발하겠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네, 즉각 반발했는데요. 즉각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상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발표했는데 지역 전략 균형을 엄중하게 파괴시키고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안보 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현재 이 사드 발사되는 깡통이에요. 표현하기를 깡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발사할 게 없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합니다만은 지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지 너무 옵션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옵션이 적습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이거 어떻게 풀어보겠다고 또 대화를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예. 네, 어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북핵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데는 뜻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이 달랐던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여야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당연하겠죠. 지금은 단순히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가 아니라 한미일 3국하고 중로북 3국 이게 전선이 만들어진 셈이거든요. 사실은 일정 정도. 그런 전선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해버리면 이 전선이 자기들도 무너지는 건데 그쪽에서 그럴 수 없겠죠. 당연히. 게다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도 역시 핵을 개발할 때 60년대요. 50년대 말 60년대, 64년까지 개발하는 동안 똑같은 경우를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은, 자신들이 6.25 때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일종의 혈맹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말로 표현하면 혈맹이고, 실제로 자기들은 이 지역이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람들 수십만을 보내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고 간신히 지켜낸 자신들의 뒷마당 같은 거란 말이죠. 예.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들이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뒷마당인데 이걸 미국이 압박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도 다 버리고 그럴 수는 없다는 인식이 또 있어요.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자기들이, 피를 뿌려서 지켜온 뒷마당이다. 이런 인식이 중국한테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국면에 사드까지 이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그것도 대선 기간 동안 몰래 들어와 있으니까, 방송엔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환장할 일이죠. 예,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진 않지만 예.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이상은 환장할 일입니다. 예.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러시아도 사실 예상대로 여기서 북한을 더 몰아붙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고요. 이 가운데 더욱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또 트럼프예요. 예. 예, 무기 판매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잘했다는 거죠. 이 어려운 국면에 우린 지금 전쟁 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계속해서 장사를 잘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일본의 군사 장비를 표현도 참 구매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예. 그죠? 예,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내용입니다. 이것도 무슨 성명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트위터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게 서로 정상 간 얘기할 때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죠. 어느 일방이 이익만 보는 거래는 국가 간에 절대 없기 때문에 무기 얘기도 했겠죠. 이 기회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사기도 하고 혹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팔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대국 입장 정리가 되기 전에는 서로 조용히 해주거나 묻어주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거래를 하고 나서는. 근데 그냥 자기가 유리할 때 그냥 트위터에 그것도 틀림없이 모바일 폰으로 몇 줄 썼겠죠. 예, 전례도 있는데요. 핀란드와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도 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정상과의 대화력도 많이 유출됐죠. 실제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즉흥적이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종이라고 표현해요. 관종.
그것도 적절한 용어. 뭐 어떻습니까? 예, 관종이 예. 맞는데. 네. 관심에 목말라 하는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 간에 은밀하게 이야기된 내용을 바로 당일날 트위터에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 대한 예의나 숙고 같은 건 뭐 전무한 겁니다. 이건 국가 원수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도 상대 못할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심지어 구체적인 규모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구매 규모는 상당히 증가한 양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FTA는 폐기하자고 하고. 예. 그리고 또 군사적 옵션은 첫 번째가 아니다고 또 말을 바꾸긴 했어요. 또 말을 바꾸는 건 한두 번 아니지만 참 상대하기에 나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뭐 미국 내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다음 뉴스는요. 예, 댓글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군 관련입니다.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와중에 군의 최초 수사 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3년 의혹이 불거지고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곧바로 증거인멸이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한번 폭로한 적이 있는 김기현 씨, 그러니까 댓글 부도인 심리전단의 당시 총괄계획과장을 지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걸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인데 요 증언은 저희가 KBS 취재를 했던 해당 기자가 3부에 나와서 잠깐 직접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데요. 사이버사가 2012년 2월 달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서 A4 용지 5장 분량의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깁 군사 기말인 이 문건에는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건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아니 군이 왜 총선과 대선을 걱정하면서 심리전을 준비합니까? 이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 보수 정권이 맨날 안보 하는데 이게 무슨 안보예요? 권력이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예. 국정원이고 군이고 다 심부름센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서로 그런 심증만 있다가 문서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군이 왜 19대 총선 18대 대선을 대비해서 심리전을 계획했다고 그걸 청와대에 보고를 해요. 예. 국방장관 결재를 받아가지고. 참네. 그런데 그때 참여했던 그 책임자들 사이버 사령부는 집행유예. 예. 예, 당시의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받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2심이 계류 중이긴 한데 1심에선 그렇게 아주 낮은 형이 나왔습니다. 예. 뭐 죄도 아닌 것이죠, 이건. 집행유예. 자, 그런 문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2011년 KBS 장모 기자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몰래 녹음해서 한성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인데요.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고대영 사장은 2015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언론노조 등이 다시 고발장을 냈고요.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좀 오래된 뉴스인데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에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야당이 대표실에서 야당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KBS 모 기자가 몰래 녹취를 했고 그거를 여당의 의원한테 건네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한성교 네. 의원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하다 보니 그때 뭐 벽치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벽치기라는 건 기자들이 이제 못 들어가니까 벽에다가 귀를 대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주 예. 기가 좋아야지만 가능한 내용이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알고 봤더니 이제 몰래 녹취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가 됐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앞에 이어지는 뉴스라고 봐요. 예. 국정원도 정권 권력이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이 됐고 군도 선거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고 공영방송의 기자도 사실 야당 도청원에서 여당에 제공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당시 그 해당 기자한테 자택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었는데요. 휴대폰과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뭐 잃어버렸을 수는 있습니다만 절묘하게 잊어버린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다 위야무야된 사건인데 따지고 보면 또 굉장히 또 큰 일인 거죠. 예. 공영방송 기자가 야당을 몰래 도청을 해서 그걸 여당 중진 의원에게 주고 그걸 또 공개해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도청 자체도 큰일인데요. 정치 개입까지 했다면 정말 큰일인 거죠. 그럼 군도 국정원도 공영방송도 그런 일들에 다들 동원이 됐었다. 이런 뉴스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벌써 2,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브리핑할 시간이. 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에서 부정취업 청탁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부정취업 청탁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특정됐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친동생인 2학년 YTN 콘텐츠 제작팀 부국장인데요. YTN은 이 부국장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친동생 이모 YTN 부국장이 조카를 하필이면 또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카이에, 예, 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부정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방송국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대기 발령을 내지는 않는데 보통, 예, 대기 발령을 냈다는 건 방송국 내에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네요, 제대로. 네, 수사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조치도 밟기로 했다고 YTN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노정면 기자라든가 그분들한테는 자리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그분 맞죠? 네, 그래서 노조에서는요, 네. 소위 적폐 인사로 규정하면서 문제 제기해왔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요. 해직 기자들 복직하면 자리를 주면 안 된다 등등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던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연루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또 다음 뉴스는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5일에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 붕호를 따라서 미국에 들어온 88만 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프로그램인데요. 5년 만에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다카 프로그램의 정신이라는 건 부모들이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 어떤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계속 체류하고 있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을 추방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왔잖아요. 혹은 와서 낳은 아이들도 있어요. 예. 아니면 2-3살 때 온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은 이미 미국에서 미국 교육을 받고 미국인이 돼버렸거든요. 이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예하자. 추방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이고 사실 유럽에도 많이 있어요. 네, 최소 5년을 살면 드리머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런 추방을 유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죄를 짓지만 않으면 취업을 할 기회도 주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오바마 때 만들었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게 있었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오바마 때 이게 만들어졌는데 다카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트럼프가 이제 다 상관없다. 다 나가라 그냥. 다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의 폐지 유예 기간을 가지고 의회가 후속 입법 조치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인원들 중에는 사실은 미국 자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이민자의 처음에. 나라죠. 네. 자기들끼리 처음에 와가지고 인디언한테서 땅 뺏어서 만든 나라잖아요. 트럼프 본인도 이민자예요. 예. 아버지 세대지만. 가족들이 다 그렇죠. 독일에서 그것도. 본인이 독일에 왔다는 건 숨겼죠, 처음에는. 예. 재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몹쓸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저는 정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말할 수 있죠. 예. 몹쓸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 첫 시작과 함께 온 코너입니다. 네. 예보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산에 오산 비행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산 출신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아니, 사드나 핵 이야기 나올 때마다 뭐 오산 비행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산에는 오산 비행장이 없습니다. 오산 비행장은 평택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산의 사선 의원 안민석 의원이었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추가 인사는 없나요, 오늘? 저는 뭐 항상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제 안민석 의원이 하시니까 또 뭔가 하실 줄 알았죠. 자, 두 분이 오늘은 싸우지 말자고 두 분이 뭐 시나리오를 짜오셨다고. 누가 또 그런 또 네. 은밀한 이야기를 총수에게 전해줬어요? 네, 방금 전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시나리오대로 하자고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네. 참 말을 그렇게 못하네.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준비해 오신 시나리오는 뭡니까? 진중하게 사선 의원과 이 엄중한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거였나요? 지금 제 아내가 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감시. 예. 아시죠? 예, 상황에 따라 바로 올라오시려고. 저 김성태 의원님을 너무 좀 몰아쳐서 예. 제 아내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김성태 의원께 너무 밀어붙이는 말은 이야기를 저한테 종종 하고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데 제가 잘 아시다시피 통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님만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고 제가 이성을 잃고 그래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종종 제 아내에게 지적을 당해왔는데 지난주가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 아주 재밌었는데. 아침에 나오자마자 저는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오거든요. 오산에서 나와야 되니까. 제 집사람이 주무시다 말고 제 아내가 주무시다 말고 후다닥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번에는 오늘 방송은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뭐 이 방송에서 나를 디스한 게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나는 그때마다 또 다음 방송 일주일까지 저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그런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안민석 의원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또 이제 집권당에 중차대한 사선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운영이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안민석 의원이 해주시길 바라고 나 하나 정도야 디스 당한들 내가 참으면 되는 거죠. 북한은 핵실험을 했는데 왜 보이콧을 하고 계세요? 김성태 의원님? 예. 자유한국당 보이콧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국회 일정 보이콧이죠. 지금. 예. 왜 국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국회 곧 메시지가 없어요. 국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밖에서 방황하고 계세요? 자, 이제 북한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실험을 6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종착역은 이제 수소 원자력 폭탄으로 대한민국을 진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 들어오세요? 이런 엄중한 상황을 만드는 데는 저는 역대 정권의 남북 관계에 문제점도 있지만은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너무 우리가 평화를 또 구걸하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또 군사적인 압박 제재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국제사회의 인식이 절대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핵미사일. 보이콧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국가 안보 인식을 좀 확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가져달라는 이유 하나. 그래서 보이콧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니, 그럼 근데 상임위를 소집하셔야지 국회 아니, 들어오시죠. 근데 한 가지 그래서 의원님,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방위, 네. 예? 정보위 이런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근데 있어요. 김성태 의원님, 이 보이콧은 6차 핵실험 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죠.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김장겸 지키기, MBC 사장 지키기. 저는 김장겸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표현했던 김장겸 지키느라고 국회 보이콧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 시나리오로 핵을 쏘고 안 가고 난리인데 안보를 이야기하는 한국당에서
국회에 안 들어오고 보이콧도 하고 길거리를 방하고 있다는 게 안보는 여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그동안 싸우다가도 예. 북에 저런 도발이 돼가지고는 힘을 모으고 잠시 휴전을 하면서 이 엄중한 전국을 안보 전국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맞는 말씀. 해야죠. 근데 김성태 의원님이 나서가지고 초선한테 시키지 그 뭐 샤우팅이라고 그럽니까? 국회에서 그 과함 지르면서 선창. 선창. 피켓일 때 선창. 아니, 그거 정말 지금 안 좋으시니까. 제가 보고서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저분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거 시나리오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시나리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안민석 의원이 빨리 들어오세요. 중단 이 안보 위기와 민생 해안을 뒤로 하고 장애 투쟁을 벌인 것은 뭐 적절치 않다는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찌됐든 간에 국민 앞에 면목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장애 투쟁이 빨리 끝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도 방송 때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마다 언론 길들이고 방송 장악하려는 시도가 역대 정권들마다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한 정권들이 결국 말로가 좋은 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민석 의원도 지난 MB 정부 때 방송 장악 저지 장애 투쟁을 얼마나 가해차게 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절반 심정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의원님, 예. 선우를 가리세요. 선우를. 예.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MBC 사장 지키려고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은 한국당의 정치 해성에도 맞지가 않고요. 저희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MBC, KBS 이 파업 격하게 지지합니다. 저는 지난 2012년 MBC 노조가 170 파업할 때 난 노조 보호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도 노사관계는 사실상 교과서적인 게 없다. 불법 파업이라는 것은 항상 기업 입장에서는 편의적 판단이다. 그리고 지상파 언론 방송 노동자로서 이 공정방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도 뭐 해고하고 또 징계 조치하고 또 부당한 인사해가지고 이렇게 관계 가져가면은 반드시 다음에 또 더 대형 노사 분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진호위 또 중앙노동위원회 꼭 그렇게 해서 이미 노동위원회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고자 복직 문제나 또 불편 부당한 징계 인사가 있다면 원상 회복할 거 빨리 해라. 이걸 굳이 또 행정소송으로 1심, 2심까지 지금 갔잖아요. 지금 이제 대법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때 대법 판결하면 해고자 복직하고 이러지 마라. 사업장의 평화는 과거에 그 파업 문제로 그런 그 안금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많은 MBC 경영진 측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YTN도 지난번에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노사 문제로서 비롯된 이런 갈등 소지를 특히 사측이 이런 징계 해고다 이런 불이익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 입장을 저는 견지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 그 말씀은 지금 MBC, KBS 파업 지지한다는 아닙니다. 지지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네. 노사 문제는 그 사업장 내의 노사 문제로 노사가 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최순실 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 안민석 의원하고 나는 할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MBC 노조 2012년 파업 때 내가 그때는 노조 지지했어요. 왜?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이 한마디로 그 광우병 파동으로 비롯된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그 언론에
언론인들의 그런 창의성이나 자유성 가지고 너무 심하게 가져가면 이건 노사 문제로 비합되고 결국은 분기후 발생한다. 그래서 170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도 회사가 그런 과도한 인사징계 조치 못하게 막았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만 나는 여기 개입했으면은 이 문제에 개입할. 그런데 체포영장이라는 게 왜 어떻게 발부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명식인 노동문제 전문가인데 조그마한 사업장이고 큰 사업장이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하고 착취하고 이래가지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면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고 하면은 지명수배 때리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디선가 잡혀와요. 그러면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그때 그 사람들 체불 임금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도 말 안 듣는 놈들은 1,100건 이렇게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말 안 듣는 사람. 안민석 의원님 뭐 하십니까? 워낙 죽으세요? 워낙 해명이 길면은 이제 짧게 할게요. 워낙 해명이 긴 거에는 뭔가 당당하지 못한 뭐가 있는 거예요. MBC 사장 지키는 일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핵 위협 앞에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안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상임위 소집하고 토론을 하고 또 이 강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또 대안을 찾고 이제 그럴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김장겸 지키기 이런 글로 체력 소모하지 마시고요. 또 김성태 의원님 과거에 노조 활동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라도 KBS, MBC 노조원들 좀 격려 방문해 주시고 이런 게 통권 정치고 응? 야당이 이 노조의 파업을 반대를 하면서 국회를 뛰쳐나가는 거 이건 아마 해방 이후에 처음일 거예요. 야당은 야당답게 오히려 저희들이 파업을 비난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여당은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 파업, 지지, 야당은 반대.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 말이야. 우리가 이번 장애투쟁에 나선 것이 비단 방송 문제만은 아닙니다. 안보에 대한 이 정권의 안일한 인식이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또 장애투쟁이라는 충격요법을 거기에 엎은 겁니다. 아니, 근데 요 사실관계, 다 주장은 누구신데. 김우중 공장장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지. 이야기 보이콧은 6차 핵실험 전에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6차 핵실험은 오히려 6차 핵실험이 나니까 야 보이콧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미 예견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그때 할 줄은 모르셔가지고 오히려 6차 핵실험 때문에 보이콧이 좀 곤란해지신 거 아닙니까? 6차 핵실험 때문에 보이콧을 하는 게 아니라 6차 핵실험 이 자체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국민들도 정말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김장겸, 고대영 KBS 사장, MBC 사장 김장겸 이 두 분하고 자한당하고는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장이 무너지면은 자한당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북핵 실험이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용어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한번 길거리에 나가본 겁니다. 또 내일 러시아 푸틴 만나러 가는 대통령 붙잡고 기습적으로 청와대 방문해가지고 대통령 만나달라고 대통령께서는 푸틴 만나기 위한 그 전략과 공부를 하고 계시는 대통령을 붙잡고서 왜 안 만나주냐고 그렇게 또 생떼를 치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봐야죠.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오갈 데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제 수일 내로 반드시 국회로 복귀합니다. 나갈 길이 없어요. 앞에 캄캄해져 버렸는데요. 당황스럽긴 하겠습니다. 타이밍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이 앞장서서 정치를 좀 앞뒤를 보고 정치하세요. 전략도 좀 세우시고 이렇게 자충우동식의 정치하면은 저희들이 할 게 없잖아요. 안민석 의원님, 내가 상대가 워낙 못해서 상대가 중이지만은 실점을 해버려서 이게 게임이 끝나버리면은 저희들이 할 게 없잖아요. 안민석 의원님, 상대가 좀 제대로 체력을 갖추고 플레이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도 경기할 맛이 나는데 상대가 이렇게 죽을 쓰고
이게 아무리 자충우돌 해버리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아니 여기 아무리 국회가 아니지만은 발언 순서를 지키세요. 예? 좀 전에 안민석 의원님 발언하실 때 내가 중간에 끼어들기 안 했죠. 아, 이 시나리오 멘트를 안 겹치게 하자는 이 거군요. 끼어들기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예? 하고 싶어 하시면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는 정권이 앞장서서 이 개입하지만 안 했다면은 MBC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개입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니까 문재인 그거 대통령이 말씀이 틀려요. 언론 또 자유를 들어봐요. 침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수 정권하고 틀려요. 이호성 방통위 위원장이 MBC 사장은 정권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닌데 사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바로 방통위 위원장 아닙니까? 이게 개입 아니고 뭡니까? 이런 행위들이 언론인들이 스스로 공영방송의 신뢰를 되찾아야 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차례 발언한 이렇게 것이고요. 하세요. 오늘 난 이제 저희들의 언론 자유의 의지를 믿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막무가내로 정권이 개입했다.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에 그럼 청와대가 시킨 겁니까? 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봐요. 없었던 일을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이런 식의 안민석 의원님 우거지가 발언 다 하셨죠? 우거지라고 그래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정권이나 우거지 정치하지 마세요. 정권에서 개입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방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처럼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언급하고 다녔어요. 청와대는 또 한술 더 떠서 방통위를 통해서 방송사를 거칠게 다룰 수 있다고 엄포까지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KBS, MBC 사장 퇴진하라 입장 냈지 않습니까? 그 다행히 안민석 의원은 그 자리에는 안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노사 문제나 사회 갈등 문제는 노사가 풀어야 됩니다. 다만 그 갈등이 2012년 때처럼 그때 MBC 노조가 170일 파업할 때처럼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정치권의 중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중재를 하는 것이지 입맛에 안 맞는 사장 찍어내시 되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얼마나 참 보잘것없고 행편없었으면 MB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 통제하고 언론 장악이 됐다 그러면은 지난번 촛불 그런 촛불 민심을 갖다가 제대로 방송됐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쭐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 우리 MBC나 KBS 같은 경우는 그 노조원들이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회사 잘 감시하고 네. 공정 방송이 이루어지지 할 때는 노조 활동으로서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굳이 경영진 교체 문제도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지 그걸 왜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나서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예. MBC 김장겸 지키기가 예. 북핵 안보 위협보다 더 중요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참 정말 저는 오늘 이 방송하면서 대단히 감동합니다. 드디어 안민석 의원 입에서도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국가안보보다 우선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회 들어오셔서 저희랑 머리 맞대고 이 안보 위기를 함께 헤쳐가자고요.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안민석 의원님 괜히 조선들 앞에서 선창하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렵게 사드 임시 재배치 결정 내렸는데도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그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의원들 많은데 이제 국가안보 앞에 이 사드 배치는 너무나 당연한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허송세월 많이 보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략 그런 군 자산 우리 한국에 배치하고 전략 또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도 우리 여야가 이거는 당락 떠나가지고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합시다. 그럼 언제 대답하십시오. 들어오시는 겁니까, 이제? 예? 자유한국당은 언제 국회로 돌아오나요? 저는 머지않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머지않아는 일주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저 동네는 전략이 없어요. 그냥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들어간다, 뭐 그런 일정 조절도 못하고 있고요. 아니, 장애투쟁을 하면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로드맵. 국회에서 그렇게 원내대표 연설까지도 안 할 그런 정도였으면 그 다음 수순은 의원들이 텐트 치고 농성하고 또 몇몇 분들은 머리도 삭발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복귀한다 그런 시나리오가 딱 있어야 되는데 저 동네는 그냥 막 치르는 거예요. 뭐 막 내일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가시는데 청와대 막 기습적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대통령 만나달라고 그러고 안 만나주니까 또 뭐 거기서 과음 지르고 나오고 이게 전략이 있어요.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전략을. 그래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여당의 정치 플레이를 하는데 이런 식이면은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요. 안민석 의원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 좀 파견 나오셔가지고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그 허리 말하는 그때는 또 야당 탄압이라는 또 뭐 내용까지도 반드시 앞에 세우고 그렇게 가열찬 장애투쟁과 예. 대정부 투쟁한 거 그런 걸 좀 저희들한테 거의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요거만 하면 안 되고 한 가지만 더 좀 하면 지금 이제 이혜원 대표가 사퇴 수순인데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통합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뭐 저는 이혜원 대표께서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 당이 뭐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혜원 대표가 그 대표적인 장악론자고 통합 반대론자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면 어쨌든 여건이 좋아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혜원 대표가 아무리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자강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분이 만일 대표 자리 낳는다고 해서 바로 바른정당이 뭐 발언은 안 돼도 높아지는 건 한국당하고 아니냐. 바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은 저는 그럼 나머지 19분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연합 부분이 아니죠. 지금 바른정당은 딱 반반이거든요. 자강론을 주장하는 이혜원 대표 중심에 한 10분 정도가 계시고 나머지 10분은 원내대표 중심에 통합론자가 합치자.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이혜원 대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강론의 큰 언덕이 무너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지금 표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통합할 때가 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좀 정체성이 두 당이 서로가 달리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적폐청산을 부정을 하고 근데 바른정당은 보수의 세기를 찾자고 하는 이 철학과 가치가 틀리거든요. 이 두 당이 통합하는 것은 적폐 세력이 또 다시 뭉치는 것이거든요. 이건 명분이 지금 없는 이제 것이죠. 안민석 의원께서 저렇게 보수가 대통합하는 걸 저런 방식으로 참 구구절절 반대하시는 목소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왜 그런가 하면요. 예. 이 보수가 대통합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야당으로서 굳건하게 서는 걸 지금 안민석 의원은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통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언제 되는 안민석 겁니까? 의원이 예. 체질적으로 저분이 아무리 동료 의원이라도 잘못되고 또 뭐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감하게 비판하는 분이지 저분이 그렇게 감사하고 옹호하면서 이런 분 아니에요. 아무튼 이혜원 이 건으로 이제 서민들이 이 야당 대표가 뭐 명품 선물을 수차례 주고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테지만요. 저는 이혜원 대표께 그래도 이혜원 대표 정도면은 보수정당 정치인치고는 그래도 이야기 상대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장애투쟁 분명히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안보 인식과 또 이 방송 장악 기도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안민석 의원 아까 지적이 있었듯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의 체질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쟁 과정도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야당할 때의 그런 심정과 또 우리가 집권당 때 잘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서 저희들이 뭐 자유한국당처럼 또 국가 안보나 또 국가의 또 국정을 걱정하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특종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저희가 KBS 이재석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제 SBS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KBS 이재석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BS 어제 보도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수사를 하는데, 사이버 사령부에서 관련 자료들을 싹 초기해서 인멸했다. 그렇죠. 증거 인멸을 했다. 네. 예.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것이, 이재석 기자님이 직접 인터뷰했던 심리전단 부단장. 예. 김기현 씨. 예. 그분의 인터뷰로 SBS에서 이렇게 KBS가 특종을 하고도 보도를 안 하니까 SBS가 후속으로 탁 예. 네. 가장 열받는 상황이죠. 아, 근데 뭐, 좋은 일이죠. 뭐, 예, 예. 서로 같이 하면 좋은 거니까. 네. 예. 서로 같이 하면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KBS가 특종하고 연속으로 계속 보도할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맞습니다. 예. KBS는 보도를 못하는 와중에 SBS가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후속 보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래서 어제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예.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1심, 2심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당시 대원들이 예. 노트북과 서버를 싹 초기화했다. 이거죠. 초기화했다. 예. 예. 그런 그거를 김기현 씨가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예, 재확인을 해준 거죠. 맞다라고. 예. 예. 자, 그러면 SBS가 이렇게 후속 보도를 계속 치고 나가는데 네. 오리지널 특종을 한 분으로서 네. 나도 쌓아둔 거 있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김기현 전 과장 폭로 내용 가운데 조금 좀 풍성하게 예,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구체적인 또 에피소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증거인멸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 네이버와 다음 그러니까 양대 포털 사이트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시죠는 제가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진행을 하시려고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자, 들어보시죠. 이런 거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국내에는 포털 중에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 네이버는 대통령이나 장관을 비난한다는 게 없어. 국가정책이. 그러나 다음은 국가정책도 비난도 많고 대통령 비난도 많고. 대원들에게 다음이 주 공략 대상입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양대 포탈을 자주 왔다 갔다 사용하신 분들은 그 예. 댓글을 보았던 분들은 다들 인지한 내용이죠. 네. 그렇게 느껴왔었죠. 네. 네이버 국정원이 네이버를 주로 작업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는 그런 댓글 그러니까 소위 친정부적인 댓글로 뒤덮인 적이 많았었고 예. 다음은 상대적으로 덜했는데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다음을 타겟으로 했다. 좀 이런 더 얘기 집중해서 거기에서 댓글 공작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군요. 이건 역시 사람들이 짐작으로만 느끼던 건데 이제 사이버 사령부에서 부단장 하시던 분이 실제로 대원들 사이버 사령부의 대원들은 적어도 다음을 공략했다. 예.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사이버 사령부로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다음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정작 사이버 사령부를 수사할 때는 다음에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죠. 예, 이게 이제 증거인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네. 대원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일단 조사를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름 제출하라, 주민번호 제출하라, 그리고 그 댓글 공작 활동했던 그 아이디들 싹 다 내라 이렇게 국방부 조사본부가 요구를 했는데 실제 그 530 심리전단에서 네이버 아이디만 넘기고 주 활동 무대였던 그 다음 아이디는 넘기지 않았다라는 증언인 거죠. 그렇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댓글 단 포탈은 빠졌지.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지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수사본부도 그걸 묵시적으로 승인을 해줬고 그래서 내가 수사단장한테 쫓아갔죠. 수사를 하려면 빨리 하는 거 해야지. 뭐하고 있냐 여러분들. 수사 기본 원칙도 모릅니까? 아이들 그렇게 많았는데 한두 개 없고 말이야. 서버는 그대로 놔두고 말이야. 왜 사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싸운 적도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단장이었던
분이 김기현 전 과장이 예. 아주 수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한쪽 네이버만 하고 다음 우리가 주 활동하는 데는 다음이었는데 예. 다음 수사는 왜 안 하냐고. 오히려. 그런데 수사본부는 그걸 알면서도 그 댓글 공작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하는데도 그쪽은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고도 안 한 거네. 묵시적 승인이라고 이렇게 김 전 과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재조사를 해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수사본부에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뭐 어떤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다 냈는데 제출했고 그 다음에 거기 활동했던 사람이 우리가 이쪽에서 활동했다고 했는데 예. 근데 그쪽은 수사를 안 했다라고 예. 하는 증언이 나온 거네요. 예. 콩가루 수사였네요. 그런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예. 당사자 입에서. 그렇습니다. 그때 예. 수사 제대로 안 했다. 예. 그러면은 그 방송은 안 나가지만 기자로서 취재는 계속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 조금 뭐 시간을 할애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요 사안은 이번에는 수사를 하겠네요. 이런 증언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 보니까 아까 뭐 김은지 기자가 일부에서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청와대 이제 국가안보실에서 이제 나서서 네. 국방부 내에 TF팀 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댓글 부대에 대한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방부 내에도 이제 새로운 TF팀이 마련이 돼서 이 군 사이버 살인범 똑같이. 문제를 네. 똑같이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이런 거죠. 김기현 전 과장은 본인이 부단장으로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뭐 처벌을 받겠다. 처벌 감수하겠다. 그럼 예. 이분도 불려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검찰에는 이미 한번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부 내에 TF팀이 생기면 당연히 뭐 가장 먼저 이 김 전 과장을 부르겠죠. 예. 그렇군요. 주로 이제 국정원 댓글 공작도 대부분 네이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음 쪽으로. 근데 그거는 군 사이버 사령부하고 관련해서 활동 내역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겠네요. 예. 요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특종인데 특종인데 다 취재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취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보도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깝겠어요. 예. 네. 이런 사안의 당사자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그 사람이 자기 실명으로 이런 폭로를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 처음에 취재했을 땐 야, 큰 거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큰 거 잡았다라는 생각도 절반은 들었고요. 또 절반은 과연 KBS 보도국에서 이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예.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예, 과거의 전례를 볼 때. 큰 걸 잡았는데 크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오히려 하셨을 것 같은데. 요 사건도 이제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KBS 도청권. 이거 예, 어떻게 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 위원장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가는 건 아니고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남부지검에 갑니다. 오후에. 그래서 오늘 저희들 또 집회에서도 이 도청권을 또 다른 파업 뉴스를 통해서 아니, 노조가 이걸 다시 고발한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예, 언론노조가 6월에 이제 고발을 해서 그때 도청권이 있었는데 왜 조사 안 했냐고 KBS의 노조가 그럼 이 고발 상대가 누굽니까? 고발 상대가 이제 사측이 되는 거죠. 사측. 예. 당시에 사측에서 무마해 버렸으니까. 예, 사측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도청이 있었던 걸로 우리는 그 노조에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네. 검찰이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수사를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고발. 당시 KBS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았잖아요. 말들이 너무 많았죠. 예. 예. 이런저런 후문, 뭐 후일담 이런 것도 많았고요. 네. 다 확인은 안 되지만. 예. 아니, 공영방송 기자가 그걸 녹취해서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만 썼다면 그나마 또 이해할 수 있는데 한성교 의원한테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달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전달을 한 행위가 더 문제일 수도 있죠. 더 크죠. 예.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떤 행동을 한 거니까. 야당을 도청해가지고 당시 여당한테 넘겨준 거니까 뭐 취재 목적이라고 계속 뭐 얘기했다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취재 선을 넘지 않았냐 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여당이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당시 한성교 의원이 그걸 그대로 읊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당시 그걸 그냥 벽치기라고 하고 넘어갔죠. 벽치기. 예, 그거는 도청이 아니고 귀에 대고 자세히 들었다 이렇게. 사측에서 그런 식으로 뭐 해명 아닌 해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도청 사건에 지금 고대영 사장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당시의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그 해당 문제의 그 기자가 공교롭게도 그 도청 의혹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다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얘기를 합니다. 직후입니다. 직후. 그렇죠. 네. 만취해서 잃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그 보도본부장이었던 당시 고대영 보도본부장이 현 사장이 그 새 휴대전화를 지급을 해주죠. 그 문제의 기자에게. 아, 예. 그렇죠. 예. 참 따뜻한 분이군요. 직원이, 아니,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 휴대폰이 없다고 하니까. 예. 근데 보도본부장이 따뜻한 직원. 예. 일개 기자에게 그렇게 휴대전화를 챙겨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KBS 같은 큰 조직에서. 아,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한 분입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인도주의적이고, 휴대폰 친화적인 분이네요. 어쨌든 휴대폰을 그렇게 건네줘서, 그런 뒷이야기도 있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요 KBS 도청권은 고대영 사장이, 뭐랄까요, 일정 정도 연루됐다기보다는 어쨌든 당시, 보도본부장이니까, 조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저희 노조 측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예. 파업은 어떻게 돼갑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이번 파업은 정상 어디까지 유지하겠습니다. 갑니까? 예, 사장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영 사장 물러날 때까지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네. 특정은 다 일로 와서 터뜨려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KBS 뉴스가 잘 안 돌아가는 사이에 저희 틈타서 TBS가 장사를 좀 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이분 제보하실 분들은 TBS 직접 하셔도 되는데 혹시 영상이나 이런 거는 저 KBS 저게 이재석 기자에게 제보를 하시고 그럼 저희가 그거를 써먹겠습니다. 네. TBS가 지금 KBS 훨씬 작은데요. KBS, MBC가 걱정하고 있어요. 예. 살다가 TBS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저희 TBS PD가. 자, KBS 특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회사에서 물을 먹어서 TBS에서 자꾸 나오고 계신 KBS 이재석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그건 마저 알려주마. 네. 통상은 주 초에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 저희는 주 중에 여론조사를 한번 발표하고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에서 다루지 않는 틈새에 있는 여론을 저희가 전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건 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계속 여론의 등락폭이라는 게 뭐 0.5, 1%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할 내용이 없다고 항상 답답해 하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등락폭이 있을 정도의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죠? 변동이 많습니다. 네. 육책 실험도 있고, 네, 정기국회도 보이콧 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MBC 사장 체포 관련해가지고 이제 장애투쟁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사건이. 예. 예,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는, 네. 그죠? 전체적으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발표를 해야 제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5당, 그러니까 모든 주요 정치 세력이죠. 이 지지층이 모두 이탈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6차 핵실험, 안보 위기감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근데 또 정기국회는 계속 파행을 안 계속하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있고. 영남이라든지 수도권 보수층 포함해서 어느 정당도 지지하는 무당층이 급격하게 이거 증가했습니다. 해결 못하는 거 아니야? 예. 모두의 책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정치권 전반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예, 말하자면. 신뢰가 이제 하락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 볼까요?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4.1%포인트 내린 69%로 네. 하락했습니다. 3일 이상 종합 집계 기준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로 하락했는데요.
주로 떨어진 곳이 이제 보수층, 중도층,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 충청, 그리고 60대 이상과 함께 새롭게 안보에 되게 민감한 계층이죠. 연령층이죠. 20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즘 떨어졌습니다. 신보수층이라고 하는 20대, 뭐 군대 가야 되는 세대이기도 하고. 네. 근데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진보층에서는 오히려 결집했습니다. 호남도 마찬가지고 TK도 소폭 결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부정평가보다 우세한 상황입니다. 69이긴 한데 앞에 6자가 붙었으니까요. 예, 70과 69가 이제 느낌이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60%대로 주중이긴 하지만. 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그 문재인 지지도의 탄력 특성을 보면 이건 이제 곧 회복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69%로 처음으로 떨어졌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들도 다 같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의당까지 원내 5당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50%대는 유지를 했습니다. 50.7%를 기록해서요. 근데 0.6%포인트 하락해서 3주째 완만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죠. 그리고 MBC 사장 체포영장에 항의하면서 장애투쟁을 나섰는데 역시 0.9%포인트 하락해서 15.5%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투쟁을 이제 반전의 혹은 지지자 결집의 기회로 삼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의 지지세를 꺾어버렸어요, 스스로. 예, 안보 위기가 있을 땐 국민들조차도 전부 다 합심해야 된다라는 정서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같이 규탄 선언을 같이 하고 그게 이제 오히려 했다고 한다면은 올라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민주당이나 지금 정부에서 사실은 북핵에 관해서 뾰족한 수를 내놓을 방안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방안이 없다 보니까 이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투쟁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수층들은 이쪽으로 다시 맞습니다. 결집할 수도 있죠. 거의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장애로 나가버린 바람에 지지를 꺾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은요? 예, 바른정당은 이혜원 대표 사퇴에 대한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소폭 하락했지만 6.3%로 하락했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어제부터 4박 5일인가요? 10일까지 광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호남 홀대 주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2주째 하락세가 지속돼서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14.3%에서 10.8%로 오히려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그 주장이 호남 홀대론이에요. 예. 그걸로 효과를 본 적도 있죠. 근데 지금 현 정권에서 호남 홀대를 주장하는 게 지금 안철수 대표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의당에서 며칠 전부터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프레임인데 그러다 이제 아마 지지율을 반등시킬 소재를 찾다가 이걸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것이 지지율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호남 사람분들이 자존심을 오히려 건드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서 호남 홀대를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예, SOC 예산이 줄은 것은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줄었기 때문에 지금 복지 예산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소위 쉽게 말해서 도로 건설하고 다리 지어주고 이런 선심전 정책 이제 안 하고 뭐 이런 정책의 전환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지역도 다 SOC가 떨어졌는데 유독 여기서 딱 뽑아서 호남 홀대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니까 이거는 예전과는 다르게 거꾸로 역효과가 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네, 이번 주 내일도 오늘 조사도 있고 내일 조사도 있어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호남이 조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 물론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호남 홀대를 들고 나온다는 게 호남인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내용인데 제가 그렇죠. 국내적으로 되게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진보층과 20대에서 하락해서 5.4%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생각보다는 덜 떨어졌네요. 전 4%밖에 안 떨어졌어요.
예, 예전에 한번 6%포인트가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있었죠. 네, 그때 초반에. 1차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6%포인트 떨어졌는데 요번엔 4.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치였던 게 몇 %대죠? 70%, 그 임기 기간 동안에 70%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60% 중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높죠? 예. 네,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예. 예,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다음 주 조초되면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니면 주춤하게 될 건지 정리가 될 건지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그 논란이 이런저런 논란이 여야 간에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무당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마저 알려주마. 예, 저희만 조사하는 현안은 어떤 겁니까? 이번에? 예, 요번에는 지난 4일 KBS,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파업을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 MBC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경영진 퇴진이라는 주장에 대한 국민 공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66.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 3명 중 2명이 공감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4.5%.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응답이 약 3배에 가까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진보 보수 지형도에 가까운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보 보수의 지형으로 가깝지만 중도층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계층들이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 보수를 제외하고 공감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아서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들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예, 모든 지역이 공감한다는 그 여론이 높았습니다. 호남이 77% 가장 높았고요. 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를 포함을 해서 특히 40대 같은 경우는 70%대의 공감도가 나왔고요. 그 진보층은 88%, 중도층은 68%. 그럼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의당, 국민의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그러니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분들도 공감한다는 여론이 되게 매우 높거나 그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65%가 나왔고요. 바른정당 역시 절반의 50%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바른정당은 그래도 절반 가까이 되네요. 예, 비공감. 나머지는 공감한다는 얘기니까. 여러 다른 현안 조사라든지 정례 조사를 보면 바른정당의 지지층들이 조금씩 보수적인 응답을 내놓고 있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수 정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는 이 방송 정상화 퇴진, 경영진 퇴진 주장에 대해서 66%가 공감한다. 네, 그렇습니다. 방송이 어떻게 변해왔고 망가진 걸 봐왔으니까요. 사실 30, 40대는 특히 70대가 아니라 40대가 이렇게 높은 것은 이분들 지난 10여 년간 그러니까 이 지난 10여 년을 비교하려면 또 그 이전 10여 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대는 20대, 30대에 그걸 겪었거든요. 네. 겪어서 그 이전 10년은 어땠는데 그 이후 10년은 어땠는지 비교해서 비정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층, 이 40대라서 제가 보기엔 40대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네.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렇습니다. 네, 방송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본 거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전 국민의 70%에 이른다. 40대에서는 특히. 전 국민 전연령에서는 66%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가 유일하게 했습니다. 자, 조사 개요는요? 네, 대통령 정당 지도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6일 사흘 동안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1,528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 응답률은 3.7%포인트였습니다. 3.7%였습니다. 현안 조사는 역시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521명이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응답률은 3.4%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요? 사실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정당지도 조사만 얘기를 하면 되고 현안 조사는 알려드리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녹음해 주세요, 앞으로. 자,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진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갑자기 정치평론을 잠깐 하셨는데, 서울시장에 관련된 거니까 잠깐 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제가 박사뿐이 아니라 한때는 날리던 국회의원이었다. 이거 기억력을 다시 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4대강 쪽에서 날리셨죠, 4대강 쪽에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할 때까지는 아마 아무래도 이것저것 평론할 또 기회도 또 생길 겁니다. 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저희가 여름 특집 도시여행 하다가. 그거 마무리할 겸 도시여행을 조금 마케팅도 할 겸 도시여행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좀. 도시여행 요령. 근데 이제 요령이요. 어느 도시를 가면 제일 좋으냐 그런 요령은 아니고 또 어떻게 하면 싸게 하느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말고 도시 여행을 제대로 하는 법. 근데 제대로 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좀 의미 있게 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딱 세 가지만 얘기하고 어떤 갈게요. 도시에나 적용되는 겁니까? 어떤 도시에나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행의 나름의 그 노하우가 있는데 올해는 배낭여행으로 그건 제가 나중에. 압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저희 해주시죠. 들으면서 첫 번째. 우리 도시 여행하고 세계 도시 여행하고 짝으로 만들어라. 짝으로? 네, 짝으로만. 제가 지난 5번 여름 도시 여행 특집을 한 것도 보면은 베를린하고 통영하고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하고 수원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짝으로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호중 공장장님처럼 세계 도시만 막 다녀보고 우리 도시는 안 다녀보면 이건 문제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남산 잘 안 올라가는 것처럼. 아니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 세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파리에 가가지고 너 누브르 박물관 가봤어? 그러면 파리 시민들 중에 거의 안 가죠. 아니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서울을 안 가면 딴 데도 통영을 안 가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의하도록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외국의 세계 도시 갈 때는 정말 자유롭기 위해서 가잖아요. 우리 도시에서는 그걸 좀 덜 느끼는데 그리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벗어날 수 있다. 그거를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점프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공장장님을 위한 요령 1입니다. 세트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한테 의미 있는 테마를 만들어라. 고기죠, 그걸 저는. 가지고. 그러니까 고기로 가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로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행을 가서 연애를 한다? 그러니까 연애사를 쫓아서, 그러니까 베로나만, 로미오만 줄리엣만 가는 게 아니라 연애사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백그라운드만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역사를. 남의 연애잖아요. 로미오 그러니까 줄리엣. 남의 연애 보면 자기도 연애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 있는 테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역사, 예를 들어봐 시사. 주세요. 예를 들어 볼 게 뭐가 있어요. 좀 예를 들어야지. 온갖 권력자들, 온갖 연애사들, 온갖 프로테스트들. 영화에 등장했던 곳이 될 수도 그다음에 있고. 온갖 혁명사들. 소설의 배경이 됐던 곳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광장 같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자기의 테마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전쟁이 벌어지는 걸 가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흙만 모아오는 사람들도 있어. 저는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테마를 찾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게 노하우가 됩니다. 그 테마를 잘 정해야죠. 그럼요. 아니 근데 가다가 좀 바꾸시면 돼. 분쟁 지역 이런 거 테마로 정하면 아니 그 분쟁에서도 연애는 일어나고요. 인물은 있고 혁명은 있어요. 3명이 다 못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테마를 잘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저는 김호준 공장장님이 그 여행에서 뭘 얻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뭘 얻었는지 알고 싶어 솔직히. 제가 얻은 거는요. 닥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 닥치는 대로. 근데 닥치는 대로 근데 이러죠.
제가 여기서 갑자기 닥치고를 조금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 닥치고 정치는 좋아요. 근데, 훌륭한 책이죠. 닥치고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여행은 닥치고 모든 게 닥치고 지지만 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의 닥치고의 의미는 네. 너무 자고우면하지 마라. 그럼요. 예. 너무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라. 그렇습니다. 부딪혀라 이런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는 아주 여행 가는 건 저거 하지만은 그 안에서 자기의 테마를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인생을 풍부해요. 그래서 그 인생의 찾아라. 테마가 뭘까? 나는 굉장히 내 김원중 공장장님을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막 저걸 해야 되는데. 박사님의 테마는 뭡니까 여행하실 때? 아유, 저야 뭐 당연히 이 모든 것이죠.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 저의 문제는 예. 이 모든 거. 그러니까 가령 제가 제 수원 화성에 갈 때는 예. 왜냐면 딴 사람들은 뭐 거기가 뭐가 어쩌고 근데 나는 그냥 정조에 빠져서 가는 거고. 그리고 그때 화성 능행이 제대로 잘 그려졌나 이런 거 그림도 하고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저는 좀 복잡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요새 도시 여행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예.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도시 여행보다는 되게 명승지 여행이 많습니다. 그렇죠. 되게 맞습니다. 예. 고적 여행이라든가. 예. 근데 그게 참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것도 하지만 명승지 여행에 꼭 그 옆에 있는 도시를 하나 끼워서 가세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저는 이제 지난번에는 통영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통영이 바로 그런 사례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저는 부석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부석사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나 혹시? 안 가봤습니다. 영주 부석사예요. 제가 예. 노무현 대통령님이 통영 가지고 그렇게 예찬을 하실 때 저는 영주 부석사 가지고 그렇게 예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자기의 내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부석사를 갈 때 부석사만 가는 게 아니라 영주까지 같이 가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달라진다? 저는 영주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놀랐던 게 뭐냐면은 길거리에 감나무 가로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로수가 처음에 플라티니스가 가로수가 감이 막 열려 있을 때 제가 마침 갔어요. 음. 감나무가 가로수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완전히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그 감은 대해서 누가 먹나요? 그러니까 많이 땁니다. 요새는 뭐 좀 많이 그냥 요새는 너무 그러면 풍년이라서 그 그런데. 시민들이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저거 하고. 그럼 찬성.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자면 도시와 나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주에 가면 경주에 고적들만 가잖아요. 네. 근데 경주의 시내 읍성과 경주 시내를 보면은 또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자기의 일상에 가까운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심리와 자기의 테마와 자기의 연애사와 등등을 많이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명승에 가는 거 이상으로 도시에서 얻어내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끼워서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좀 많이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통은 이제 명승지 가서 그 배경으로 사진 찍고 돌아오는 경우가 글쎄 많은데. 말이죠. 네. 그것도 가지만 그 명승지에, 그건 국내에 다 적용되는 거겠죠? 네. 예. 그 해당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도 즐기고 와라, 제대로. 그리고요, 왜냐하면 또 명승지에 갈 때 꼭 이제 그룹으로 가니까 되게 먹는 것도 약간 교외에 있는 식당에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난 그거 보통은. 참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보통 비쌉니다, 그리고. 보통 관광지여서. 비싸고. 그냥 뭐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모르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도시에 뭐 쇼핑타운도 상관없으니까 네. 여기에 가서 사람을 풀어놓고 거기서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도시에서 얻어지는 게 많죠.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행할 때 노하우 겹치는 게 하나 있는데. 네네. 뭐냐면은 현지에 가서 이제 그 여행 안내 센터가 있잖아요, 보통. 네네. 예, 웬만한 국가에는.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책으로도 찾아보고 요즘 앱으로도 찾아보고 네. 그렇죠? 인터넷이 잘 돼 있고 휴대폰들 다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관광센터에 가서도 물어봐요. 여기 맛있는 음식점 어디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되고 네. 그 관광 안내원한테 여기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 있어요? 유명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 점심 때 어디 가니?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로컬이 가는 데가 진짜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음식점 말고 네. 그냥 너 점심 때 어디서 먹니? 네. 너 저녁은 어디서 먹어? 네.
이렇게 물어봐야 진짜 맛있는 데가 나와요. 그러면 맞아요. 보통은 가장 번화한 곳에서 살짝 벗어나는 곳에서 그냥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니까 자기들이 맛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가령 목포에 민어를 먹으러 가도 로컬들이 먹는 데 가서 먹어야 진짜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맞습니다. 먹는 얘기 나오니까 저도 또 하나 붙일 게 있는데 여기 요령 중에 하나만 더 이렇게 사적으로 붙이자면은 여행을 가서 특히 도시 여행을 가서는 하루 저녁만큼은 근사한 데 가서 먹어라. 아무리 혼자라도. 그거 하면은 그 도시의 문화가 느껴집니다. 연애사가 발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따져서 제대로 갖춰 있고 가서 저녁 한 번을 근사하게 먹는 거. 이게 도시 여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꼭 저녁이 아니어도 말이죠. 의식입니다. 네. 꼭 네. 저녁이 아니어도, 네.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별을 받았다든가, 네. 유럽이라면 뭐, 네. 서구라면, 미슐링 별을 받았다는 그런 것을 굳이 찾아서 한 번쯤 가서 먹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또. 완전히 다른 문화거든요. 네. 그게. 여기 고급 문화는 이렇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 갔을 때 먹고. 네, 그리고 혼자 가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혼자 가서 먹으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특히 저녁에 혼자 가서 먹으면은 아주 괜찮은. 너무 안쓰러워 괜찮은 보이지 경험이. 않을까요? 아니, 그럴 일은 없어요. 홀로 먹기가 사실은 외국에서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니까. 또 한 가지 여기 저희 많이 덧붙이세요. 노하우는 네. 저 나름의 노하우. 제가 배낭여행 꽤 오래 많이 했거든요. 네. 여러 국가를. 저는 지도를 처음에 가서 봤잖아요. 요즘은 이제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찾아봐요. 네. 그런데 그 휴대폰에 나오는 지도는 평면 지도고 기본적으로 공간감이 잘 안 생겨요. 저는 그 새로운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데를 찾습니다. 일단 네네. 뭐 첨탑이 됐던 네. 뭐 산등성이 됐건 아니면 건물이 됐건 응. 거기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 머릿속에 넣어요. 네. 이 동네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런 게 있고 대충 이 정도 규모고 눈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행을 시작합니다. 제가 네. 이러니까 오늘은 못하겠고 제가 서울을 그렇게 하는 저 나름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누가 그래요? 왔을 때 네. 높이 올라가고 전체를 보여주고 이러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 언제 한번 공개할게요. 그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역시 네. 그러니까 통찰력과 조감 능력을 가진 입체적인 사고. 예. 입체적인 사고의 김호준 공장장의 노하우는 극별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고요. 도시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도시 여행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정말 반응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 공무원들 시민단체에서 관광에 관련된 의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권력이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이 됐고 군도 선거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고 공영방송의 기자도 사실 야당 도청을 해서 여당에 제공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당시 그 해당 기자한테 자택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었는데요. 휴대폰과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뭐 잃어버렸을 수는 있습니다만 절묘하게 잊어버린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다 위야무야된 사건인데 따지고 보면 또 굉장히 또 큰 일인 거죠. 예. 공영방송 기자가 야당을 몰래 도청을 해서 그걸 여당 중진 의원에게 주고 그걸 또 공개해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도청 자체도 큰일인데요. 정치 개입까지 했다면 정말 큰일인 거죠. 그럼 군도 국정원도 공영방송도 그런 일들에 다들 동원이 됐었다. 이런 뉴스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벌써 2,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브리핑할 시간이. 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에서 부정취업 청탁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부정취업 청탁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특정됐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친동생인 2학년 YTN 콘텐츠 제작팀 부국장인데요. YTN은 이 부국장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친동생 이모 YTN 부국장이 조카를 하필이면 또 지금 문제가 되는 카이에, 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부정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방송국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대기 발령을 내지는 않는데 보통, 대기 발령을 냈다는 건 방송국 내에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네요, 제대로. 네, 수사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조치도 받기로 했다고 YTN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노정면 뭐 기자라든가 그분들한테는 자리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그분 맞죠? 네, 그래서 노조에서는요, 네. 소위 적폐 인사로 규정하면서 문제 제기해왔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요. 해직 기자들 복직하면 자리를 주면 안 된다 뭐 등등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던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연루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또 다음 뉴스는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5일에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 붕호를 따라서 미국에 들어온 88만 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프로그램인데요. 5년 만에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다카 프로그램의 정신이라는 건 부모들이 뭐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 어떤 뭐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계속 체류하고 있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을 추방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왔잖아요. 혹은 와서 낳은 아이들도 있어요. 예. 아니면 2-3살 때 온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은 이미 뭐 미국에서 미국 교육을 받고 미국인이 돼버렸거든요. 이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의 반입 과정의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안보를 책임졌던 사람들인데 그 라인에 있던 몇몇이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돕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적 레버리지 수단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그걸 없애버려서 이런 국면에서 커다란 국가적 딜레마죠. 예, 그런 걸 안겨버린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 국면에서 옵션이. 예. 지금 할 수 있는 건 옵션이 확 줄어들어가서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중국에는 이제 임시 배치라고 말하면서 버퍼를 만들고 국내에도 그렇고 미국에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추가 배치한다고 임시라는 토를 달고 그러면서 환경 영향 평가로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국면이 됐습니다. 현재. 사드 중국은 반발하겠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네, 즉각 반발했는데요. 즉각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상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발표했는데 지역 전략 균형을 엄중하게 파괴시키고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안보 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현재 이 사드 발사되는 깡통이에요. 표현하기를 깡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발사할 게 없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합니다만은 지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지 너무 옵션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옵션이 적습니다. 자, 여기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이거 어떻게 풀어보겠다고 또 대화를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예. 네, 어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북핵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데는 뜻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이 달랐던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여야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뭐 당연하겠죠. 지금은 단순히 뭐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가 아니라 한미일 3국하고 중러북 3국 이게 전선이 만들어진 셈이거든요. 사실은 일정 정도. 그런 전선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해버리면 이 전선이 자기들도 무너지는 건데 그쪽에서 그럴 수 없겠죠, 당연히. 게다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중국도 역시 핵을 개발할 때 60년대요. 50년대 말 60년대, 64년까지 개발하는 동안 똑같은 경우를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은, 자신들이 6.25 때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일종의 혈맹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말로 표현하면 혈맹이고 실제로 자기들은 이 지역이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람들 수십만을 보내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고 간신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다음 뉴스는요? 예, 댓글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군 관련입니다.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와중에 군의 최초 수사 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3년 의혹이 불거지고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곧바로 증거인멸이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한번 폭로한 적이 있는 김기현 씨, 그러니까 댓글 부도인 심리전단의 당시 총괄계획과장을 지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걸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인데 요 증언은 저희가 KBS 취재를 했던 해당 기자가 3부에 나와서 잠깐 직접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데요. 사이버사가 2012년 2월 달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서 A4 용지 5장 분량의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깁 군사기말인 이 문건에는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건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아니 군이 왜 총선과 대선을 걱정하면서 심리전을 준비합니까? 이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 보수 정권이 맨날 안보 하는데 이게 무슨 안보예요? 권력이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국정원이고 군이고 다 심부름센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서로 그런 심증만 있다가 문서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군이 왜 19대 총선 18대 대선을 대비해서 심리전을 계획했다고 그걸 청와대에 보고를 해요. 국방장관 결재를 받아가지고. 참네. 그런데 그때 참여했던 그 책임자들 사이버 사령부는 집행유예. 네, 당시에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2심이 계류 중이긴 한데 1심에선 그렇게 아주 낮은 형이 나왔습니다. 네. 제도 아닌 것이죠, 이건. 집행유예. 자, 그런 문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2011년 KBS 장모 기자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몰래 녹음해서 한성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인데요.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고대영 사장은 2015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언론노조 등이 다시 고발장을 냈고요.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좀 오래된 뉴스인데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에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야당이 대표실에서 야당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KBS 모 기자가 몰래 녹취를 했고 그거를 여당의 의원한테 건네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한성교 의원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하다 보니 그때 뭐 벽치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벽치기라는 건 기자들이 이제 못 들어가니까 벽에다가 귀를 대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주 귀가 좋아야지만 가능한 내용이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알고 봤더니 이제 몰래 녹취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가 됐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앞에 이어지는 뉴스라고 봐요. 국정원도 정권 걸 지켜낸 자신들의 뒷마당 같은 거란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들이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뒷마당인데 이걸 미국이 압박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도 다 버리고 그럴 수는 없다는 인식이 또 있어요.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자기들이 뭐랄까 피를 뿌려서 지켜온 뒷마당이다. 이런 인식이 중국한테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국면에 사드까지 이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그것도 대선 기간 동안 몰래 들어와 있으니까 방송엔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환장할 일이죠.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진 않지만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이상은 환장할 일입니다.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러시아도 사실 예상대로 여기서 북한을 더 몰아붙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고요. 이 가운데 더욱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또 트럼프예요.
예, 무기 판매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잘했다는 거죠. 이 어려운 국면에 우린 지금 전쟁 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계속해서 장사를 잘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일본의 군사 장비를 표현도 참 구매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예. 그죠? 예,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내용입니다. 이것도 무슨 성명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트위터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게 서로 정상 간 얘기할 때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죠. 어느 일방이 이익만 보는 거래는 국가 간에 절대 없기 때문에 무기 얘기도 했겠죠. 뭐, 이 기회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사기도 하고, 혹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팔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대국 입장 정리가 되기 전에는 서로 조용히 해주거나, 묻어주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거래를 하고 나서는. 근데 그냥 자기가 유리할 때 그냥 트위터에 그것도, 틀림없이 모바일 폰으로 몇 줄 썼겠죠. 예, 전례도 있는데요. 핀란드와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도 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정상과의 대화력도 많이 유출됐죠. 실제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즉흥적이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종이라고 표현해요. 관종. 그것도 적절한 용어. 뭐 어떻습니까? 예, 관종이 예. 맞는데. 네. 네. 관심에 목말라 하는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 간에 은밀하게 이야기된 내용을 바로 당일날 트위터에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 대한 예의나 숙고 같은 건 뭐 전무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 원수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도 상대 못할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심지어 구체적인 규모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구매 규모는 상당히 증가한 양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FTA는 폐기하자고 하고. 예. 그리고 또 군사적 옵션은 첫 번째가 아니다고 또 말을 바꾸긴 했어요. 또 말을 바꾸는 건 한두 번 아니지만 참 상대하기 나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뭐 미국 내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다수가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뭐 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디스플레이 아키 배쳤습니다. 네, 다시 만날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배철수 음악 캠프 배철수 씨가 MBC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남긴 클로징입니다. 무려 만 33일째 이어져 온 음악방송을 멈추게 한 건 누구인가? 그 당사자 중 한 사람인 김장겸 사장이 어제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영언론 수정으로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많았다. 이거 본인이 무너지면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고 했다는 분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철수 씨의 빠른 복귀를 응원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 웃음이 터진 게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이제 오늘 문자창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니까 안민석 의원님 오늘 방송 너무 좋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안민석 의원님이신가요? 네. 보좌관실에서 아마 방송하기 전에 미리 보낸 게 아닌가. 이따가 해명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했나요, 우리가? 네, 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새벽 경찰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시위 중인 성주 주민 등 400여 명을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등 20여 명이 다쳤는데요. 곧 잔여 발사대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드 한 대 포대가 마련됩니다. 주민 반대는 뭐 당연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생존권의 문제고, 네. 본인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배치되면 그 땅에서 이제 그분들 자녀들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한 것이고
지금 국방부가 사드 이제 4기 추가 배치는 임시 배치라고 강조를 하긴 했어요. 네, 어제도 다시 그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는 10에서 15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뒤 결정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그 스탠스는 강한 제재를 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사드도 그 일환으로 지금 동원되는 와중인 건데 애초에 사드가 반입이 안 돼 있었다면 이 사드를 레버리지로서 함께 좋았겠죠. 예. 사드를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하기 좋았을 텐데 이게 대선 직전에 몰래 반입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미.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되짚을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몰래 반입한 사람들, 몰래 반입해놓고도 사실은 정권 출범하고 나서